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남는 쌀도 반드시 예산으로 사주라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처음으로 행사하자 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공언한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국론 분열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조 디바 현미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성했고 파란만장했던 고인의 삶을 집중 조명해 보겠습니다.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를 중심으로 한 한미일 해군이 모두 참여한 합동해상훈련이 제주 남쪽 바다에서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민감한 반응과 그 이유를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혁진 변호사,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주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거부권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행사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법안 처리 이후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쉽게 말해 전형적인 인기 영합주의 법이다.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의 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9년에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켰던 쌀 의무 매입법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했었는데 그때와 지금은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런 지적도 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양곡관리법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16조 사항인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미국 가격이 이제 쌀값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경우 등에는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그러니까 많이 생산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판단에 의한 재량에 의해서 매입할 수도 있고 뭐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개정안을 제가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매입할 수 있다를 매입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꿨고요. 그다음에 16조의 3을 신설해가지고 미국 그 쌀 가격의 수급 안정 및 다른 작물의 재배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여당에서는 뭘 문제를 삼고 있냐면은 아니 남는 쌀은 사주면서 네. 그러면서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해라, 이게 말이 되겠느냐. 그 쌀을 갖다가 생산하면 다 팔리는데 누가 이걸 갖다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겠느냐. 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제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제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제대로 된 논의를 다 거쳐가지고 이제 그 법이 이렇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논의가 충분히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제의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텐데, 보니까 뭐 법사위도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 됐는데, 그런데 안건조정위도 실질적으로 무력화되고, 그러니까 논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논의가 없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그 뭐 쌀을 갖다 사주고 그게 아니고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네. 그 돈도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1년에 1조가 들어가면 얼마가 들어간 거냐면,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을 5천만이라고 잡으면은 1년에 한 사람당 2만 원씩 부담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한 가구를 4인 가구로 치면은 한 가구당 8만 원인데, 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보관료나 이제 여러 가지 창고료나 보관료가 1조 원 가량 든다는 분석이 있어요. 한 1,000억, 한 880억 뭐 그 정도 든다라고 전 봤는데, 그것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한 가구당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기 위해서 한 가구가 10만 원씩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과연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국민들이 다 그 수용하고 동의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는 지난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입니다. 거부권을 역대 가장 많이 행사한 대통령 순위를 저희가 보니까 박정희, 노태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순이었죠? 예, 그런데요. 이제 대통령 거부권이
재헌의회가 처음에 헌법을 만들 때 그때부터 이제 정해진 제도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 때 45건이 행사가 되면서 당시에 가장 많이 행사가 됐었고 관련된 그래프가 있는데 보시면 그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5건이 행사가 됐었고 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때 7건이 행사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때 특이했던 예가 있었고 네. 그 뒤에 이제 역대 보면 박정희 5회, 노태우 7회, 노무현 6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흘러가다가 이명박 대통령 때 1건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 2건이 있었는데 특히 2016년 5월 달에 마지막으로 거부권 행사가 있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는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약 2,500여 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거부권 행사는 뭐 대통령이 삼권 분립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네. 이제 재의결을 한다. 이거는 이게 오버룰이라 그래서 뒤집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상 민주당이 이것을 재의결할 의석수는 모자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우리나라 헌법 53조에 관련해가지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면 이 법안이 정부에 이송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 법안을 공포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보기에 법안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가지고 국회로 환부를 갖다가 하면서 네네. 재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부권이라기보다는 정확한 헌법적 용어는 재의 요구권입니다. 네. 그런데 제의를 갖다 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의원들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서 출석한 그 국회의원들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그래야지 이제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그 여당 의원들이 한 명도 참석을 안 한다거나 뭐 대부분 불참을 갖다가 하고 그 상황에서 그 야당 의원들이 이제 3분의 2 이상이 그 찬성을 갖다 한다. 그런 걸 상정하면은 이게 혹시 통과가 될지 모르겠지만 설마 그 여당 의원들이 뭐 이렇게 중요한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이게 이제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문제가 네. 이게 다음 총선, 22대 총선까지 약 1년 정도 남은 셈인데 네. 지금 4월 본회의부터 이 통과시키겠다고 민주당이 공언해 놓은 게 이른바 노란봉투법, 네. 간호사법 개정안, 네. 방송법 개정안 줄줄이 지금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네네. 이게 이제 시쳇말로 거부권 공방이 계속 이제 총선 내내, 총선 전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제1당으로서 과반수를 가진 제1당으로서 이런 법들을 힘으로 밀어붙이게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또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절차를 지켜야 돼요. 지난번에 이제 검수안박법 관련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다른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절차에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5대4로 이야기한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안건 조정위 같은 거 무소속이라는 그 명목 하에 실질적으로 야당 의원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그 하면 과연 그 일반 국민들로부터 이 부분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당도 마찬가지지만 야당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 양곡법 개정안 거부를 건의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 담당 국무위원인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탄핵을 이제 만지작거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기승전 그다음 탄핵으로 이렇게 딱 가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네. 함부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무기이고요. 여태까지 사용된 적도 별로 없는 그러한 무기인데 이런 것까지도 만약에 탄핵을 갖다 운운한다? 그러면은 그 파리 잡는데 이제 소칼을 갖다 쓴 그런 격이 아닌가 싶고 네네.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 민주당에 대한 신뢰는 더더욱이나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는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야당에서 탄핵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할 수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탄핵 이야기를 하는 것이 탄핵에 대한 어떠한 뭐 집착이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그 대처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탄핵에 이제 예가 되는 게요. 민주당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어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이상민 장관이 도대체 무슨 짓을 했느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거거든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에 관련해서.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위헌인 것이냐 봤더니 헌법 34조 6항하고 10조를 위반했대요. 그게 네. 10조가 뭐냐면 행복추구권이거든요. 34조 6항은 뭐냐면은 국가가 재해를 예방해야 된다. 이런 선언적인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는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재난안전법 조항을 쭈루룩 찾아봤더니 뭘 위반을 갖다가 했느냐. 뭐 중앙대책본부장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 네. 그다음에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심지어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국가공무원법 56조에는 공무원은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 성실 의무가 있고 63조에는 품위 유지를 해야 된다. 품위 유지 의무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라고 해가지고 그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을 소추를 갖다가 했는데 아마 받아본 헌법재판관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다가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역사상 탄핵당하지 않을 그 장관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는 탄핵 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후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법조인으로서 우리 정 변호사의 개인적 의견도 있지만 그 법률 조항에 따른 해석을 해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의 탄핵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로 가수 현미 씨가 향년 8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먼저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가득히 밤안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밤이 새도록 가득히 무심한 밤안개 님 생각해 이미자 씨, 패티김 씨와 함께 대한민국의 원조 3대 디바라고 불렸고 한명숙 씨, 최희준 씨와 함께 1960년대를 풍미했던 원로 가수 현미 씨 어제 오전에 자택에서 별세했습니다. 사망 전날에도 대구에 직접 KTX를 타고 내려가 노래 공연을 하셨고 지인과 만찬까지 했었다고요?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현미 씨가 그 직전까지도 전혀 어떠한 뭐 병이 있다거나 그러한 기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바로 사망하기 전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KTX 타고 이동해서 지방에 가서 공연을 했었고, 대구? 예, 네. 대구에 가서 공연을 했었고, 지인하고 저녁 식사를 할 때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였다. 네. 그런데 그 다음날 갑자기 이제 이런 비보가 전해진 것이고, 네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뭐 싱크대 앞에서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연세 어른들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 이제 정확한 뭐 사인은 지금 경찰이 조사 중이지만 어쨌든 너무 황망하게 이제 비보가 전해졌고, 현미 씨 같은 경우에는 1938년에 평양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그러다가 1.4 후퇴 때 남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쪽에서 집안이 좀 유복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식당업으로 돈도 많이 버셨다고. 아버지가 경기도 강원도 화천에서 네네. 갈비집을 굉장히 크게 하셔가지고 네. 그 집안이 유복했었는데 그때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드물게 대학교를 갔었습니다. 덕성여대 2학년까지 다니셨죠? 그렇습니다. 덕성여대 예. 2학년을 다니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미팔군 무대에 가서 그때 현미 씨가 고전무용을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칼춤 무용수였다고요? 네, 고전무용 칼춤을 췄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 노래 부른 사람이 펑크가 나서 대타로 한번 불러봐라 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팔군 무대에서 가수로 활동을 했고 1962년에 밤안개라는 초대형 히트곡을 내면서 1960년대를 대표하는 디바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네. 그 얘기 조금 이따 더 자세히 하기로 하고요.
쇠고기 한 근이 100원이던 시절 300원이나 하던 현미 씨 음반이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팔렸다는 얘기가 전설처럼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미자, 패티 김 씨와 함께 거론되는 한국의 3대 원조 디바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데뷔를 1957년에 했고 그다음에 1960년대부터 아주 왕성한 그 행동을 했는데 그 활약을 했는데 1960년대가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10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렇죠. 모든 사회가 다 피폐하고 모든 게 다 파괴됐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연예인 가수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것은 미 8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무대. 그래서 그 미 8군에서 이렇게 그 이름을 떨쳤던 3대 디바가 우리가 잘 아는 이미자, 패티김 그리고 현미 선생님이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하재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미 선생님은 그중에서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이야 이제 대학 진학률이 뭐 거의 대부분이지만 그 옛날에는 대학생이 특히 여대생은 극히 드물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인기를 갖다 얻었던 것 같고 현미 선생님이 굉장히 성량도 아주 그 풍성했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가 많고 또 아주 남자답게 남자답다기보다 어쨌든 그만큼 힘에 넘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대범하고 대담하고 뭐 그런 그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도 들었지만 현미 씨 하면 생각나는 대표곡 1962년 이 노래가 나올 때 태어난 분들이 지금 진갑입니다. 그 대표곡 밤안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밤이 새도록 가두지 무심한 밤안개 님 생각에 그림자 네. 현미 선생님 워낙 목청이 커서 다른 가수들보다는 몇 발짝 마이크에서 떨어지도록 했다. 그래서 녹음을 했다는 일화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바로 이 밤안개는요. 미국의 전설적 재즈 가수 넷 킹 콜의 노래 It's a Lonesome Old Town을 직접 번안한 곡으로 화제였습니다. 남편이자 밴드마스터였던 이봉조 씨가 편곡을 했고 당시 5만 장의 앨범이 팔렸다는데 이 그때 5만 장은 지금의 뭐 50만 장 이상 되겠죠? 50만 장이 아니라 거의 뭐 100만 장, 200만 장 밀리언셀러다? 그 이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이때가 1962년이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에 전축 가진 집이 몇 집이나 있었겠습니까? 전축이 재산 목록이었죠? 네, 예. 그때 5만 장이면 대한민국에 전축 가진 집에서는 앨범을 다 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대중문화 산업이 이렇게 거대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옛날 수치가 요즘 기준으로 보면 다 작은데 네. 예를 들어서 그때 영화가 30만 관객이 들면 요즘 기준으로 쳤을 때는 1,500만 이상의 파급력이 있었거든요. 그때 단일 개봉관에 30만이면요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음반도 5만 장이었으면 지금으로 치면 당대 최고의 히트곡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현미 선생이라고 많이 불렸습니다만 이 가수 현미 씨는 또 하나의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제40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직접 백악관에 초청을 받아서 한복을 입고 노래를 한 요새는 뭐 BTS도 가고 누구도 가고 한다지만 그때 또 놀라운 일이었죠. 그 레이건 대통령 취임식이 언제였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1981년이었어요. 42년 전입니까? 그러니까 40년 전 대한민국과 네. 지금 대한민국은 확실히 차이가 아주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현미 선생님이 43살 때 정도 됐었던 그 때인데 그때 왜 굳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현미 선생을 그 초청을 했을까? 제 그냥 추측입니다만 그때 미 8군에서 그 현미 선생님의 그 공연을 봤던 많은 그 미군들이 기억하고 이분을 그 한미 동맹 같은 걸 위해서 그 불러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그런 어떤 상징성이 있는 가수다. 네네 저는 그런 추측이 되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건 전 대통령이 감사장까지 줬다 이렇게 그 작년인가요? 그 TV 나와가지고 현미 선생이 밝혔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당시에 동아일보 기사에 그 레이건 취임년 다녀온 현미 그 기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현미 씨 하면 떠오르는 인물 그야말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현미 씨가 이런 표현을 했죠. 나의 음악적 스승이자 애인이었고 남편이었다. 작곡가 고 이봉조 씨 얘기인데요. 이 메가 히트곡
대박 히트곡 밤안개가 바로 이봉조 씨가 편곡한 노래 아니겠습니까? 네, 원래 이제 외국곡인데 이봉조 씨가 그거를 편곡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작사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이봉조 씨가 현미 씨로 하여금 그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노래가 엄청나게 지금 장면은 이봉조 씨가 현미 씨의 후배로 유명한 정훈이 씨에게 지금 예. 노래를 지도하고 있는 그 영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이봉조 씨가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웬만한 연예인 이상으로 유명한 스타 작곡가였었는데 그리고 또 미팔군 무대 밴드 마스터였었거든요. 네네. 당시 우리나라 미팔군 무대가 음악계 정점에 있었습니다. 거기 밴드 마스터라는 것은 대한민국 음악계의 원톱이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원톱과 최고의 인기 스타 현미 씨가 서로 이제 열애를 했던 거예요. 그야말로 세기의 열애를 했던 것이고 현미 씨가 밤안개를 불렀을 때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여대생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드물었던 시대에 여대생이 딱 나와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었던 노래들은 다 트로트 아니면 민요 쪽이었었거든요. 팝송 스타일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 정말 경이로운 그런 노래가 나왔던 것이고 당시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이 됐었습니다. 네. 서울대 출신의 그 최희준 씨와 함께 한국 스탠다드 팝의 선구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미 이봉조 커플의 만남과 이별, 재결합도 참 애틋한 사연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는데 내 인생에 유일했던 그 남자였다. 이런 그 얘기를 생전에도 현미 씨가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미 씨가 유일했던 남자였고 나의 은인이자 스승이요, 애인이요, 남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나중에 그 이봉조 씨가 사망한 다음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봉조 씨가 밴드 마스터로 있을 때 현미 씨한테 굉장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 연애 편지도 보내고 네. 옛날에 추울 때 트럭 타고 이동하는데 자기 양말을 벗어서 현미 씨 막 신겨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열애를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그 현미 씨가 애까지 뵌 상태에서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예, 중혼 사실이죠, 예, 이른바. 이봉조 예. 씨가 유부남이고 딸이 둘이 있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는데 그때 현미 씨는 이미 본인의 결혼 생활을 돌이키기에는 너무나 늦은 타이밍이었고 네네. 또 이봉조 씨가 나 이혼했다라고 하면서 이혼 서류 같은 것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고 살다가 근데 또 이봉조 씨가 따로 또 연문이 나는 바람에 현미 씨가 또 이별 선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재결합을 그랬다가 했죠. 예. 1980년대 말에 이봉조 씨가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서 현미 씨를 찾아가서 나 사는 거 힘들다라고 얘기하니까 현미 씨가 같이 살자라고 약속했는데 그만 같이 살지를 못하고 이봉조 씨가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러브 스토리로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사연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미 씨의 또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 바로 평양에서 태어난 실향민 1세대 가수인데요. 유년 시절을 평양에서 보냈다는 그 현미 씨. 145퇴 때 헤어졌던 두 여동생과 20세기 말에 중국에서 극적으로 상봉해서 전 국민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모습 돌아보겠습니다. 한 몇백 가족을 찾아서 편지 왕래를 하고 있다고 들어서 사실 믿거나 말거나 그러고 주소를 우리가 살고 왔던 주소하고 이름을 주었더니 1년 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가족이 살아있다고 찾았다고. 그래서 우리 사실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내고 편지가 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북에서 조건이 좋아가지고 지금 길자라는 동생이 장백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두만강 인근 국경 지역에서 헤어졌던 여동생 길자. 48년 만에 재회. 그동안 쌓인 회포와 서러운 정을 풀기에 이틀이라는 시간은 짧았다. 피는 물보다 진한 탓일까? 어릴 적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그래가지고 괜히 얘기 물어봤고 눈물 나온다. 이게 이제 헤어질 때거든요. 근데 이제 헤어질 때 막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울면서 이렇게 안 가려고 그랬고 고기가 제일 먹고 싶대요. 그래서 시내 나가서 고기, 불고기 먹이고 냉면도 먹이고. 네, 우리나라가 IMF 파동의 후유증을 겪던 1998년, 99년 상황이었습니다. 저 때 이후로 현미 씨 극심한 그리움에 우울증까지 앓았었다고 하죠. 네, 자매가 지금 보니까 닮았네요. 진짜 닮았죠. 그 현미 씨가 평안남도에서 출생해서
평양에서 쭉 자라다가 일사후퇴 때가 1951년이거든요. 네. 그때 이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나이가 13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양에서도 굉장히 부잣집에서 그 유복하게 자랐는데 그런데 지금 보여줬던 그 동생 두 분은 할아버지 댁에 남아 있었대요. 그랬는데 그것이 잠깐만 좀 헤어졌다가 이제 뭐 한두 달 있다 만나자 이런 생각으로 내려왔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평생 갈라진 그런 게 됐던 거죠. 그다음에 북한에서 동생들이 얼마나 그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언니로서 이제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참 그 우울증까지 앓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마음의 상심이 컸다. 이게 우리나라 현대사의 또 아픔을 이제 현미 씨가 스스로 체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저도 생전에 현미 씨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저때 그 이산가족 상봉 이후에 네. 하루에 20번씩 울었다 그래서 아니 제가 선생님 어떻게 20번씩 그 눈물이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때 내 심정 안 돼 보면 몰라요. 이런 얘기가 지금도 좀 기억이 납니다. 이후에 현미 씨는 VR 즉 가상현실로 구현한 평양의 고향집에 찾아간 모습으로 또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모습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나 또 울 일이라고? 신나게 가는데. 됐다.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발을 내디디세요. 북한에 가봅시다 한번. 가자고? 네, 북한으로 가야지. 들어가. 자, 앞을 보세요. 머리 들고 앞을 보세요. 지금 북한에 왔어요. 들어왔죠? 좌우에 한번 살펴보세요. 명자야, 길자야, 잘들 있거라. 나하고 명옥이하고 명희밖에 안 남았다 이제. 그래도 이렇게 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어머, 굴뚝에서 잡밥 짓는 연기가 나고. 남쪽에 남은 여동생의 조카들이 노사연 씨 또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그 네네. 두 분이 이제 생각이 지금 빈소를 지킨다고 하는데 이때 모습이 또 우리의 아픈 역사를 온 국민에게 또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러니까 지난 1945년 그다음 50년 이후 한 75년, 80년 가까운 그러한 기간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큰 발전도 있었지만 굉장히 힘들고 아픈 역사였어요. 뭐 돈도 돈이었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가족,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잃거나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친지들도 또 잃은 그런 슬픔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현미 선생님이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스타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분단의 아픔을 몸소 체험한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산 증인이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쪽에 남은 두 여동생의 소생인 조카인 가수 노사연 씨는 지금 빈소를 지키고 있고 배우 한상진 씨도 조카인데 촬영 중인 미국에서 급거 귀국 중이라고 합니다. 이 두 조카들과의 인연도 내내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현미 씨가 유명 연예인들이 가족 중에 있다 보니까 노사연 씨, 한상진 씨 다 유명 스타인데 둘 다 조카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집안 내력인 것 같은데 현미 씨 아버지가 원래 음반을 내고 싶어 할 정도로 노래를 잘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풍각쟁이 남편은 싫다라고 해서 음반을 못 냈다고 하는데 아마 예술적인 재능이 자녀한테 이어진 것 같고 현미 씨 그 남매들이 다 예술적인 끼가 컸다고 합니다. 그게 다시 또 자녀들한테 이어져서 조카들인 노사연 씨, 한상진 씨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도 태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빈소가 마련된 서울의 중앙대 이 영안실에는 많은 가요계 선후배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많고 따뜻했던 대선배 별서 소식에 안타까운 심정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면 김은국 씨는 주변 선후배 챙기는 의리가 있던 분이었다. 이런 얘기했고 정훈이 씨, 뭐 남편 고 이봉조 선생과도 아까 그 그림에도 나오지만 인연이 각별했는데 춤을 정말 잘 췄고 허스키한 음색도 독보적이었다. 본인도 그 허스키한 음색으로 유명했는데 그 원조였다 이런 말씀했고 이자연 씨가 지금 대한가수협회장입니다. 지병이 없으셨고 전날에도 지인과 식사하셨다 이런 말씀했고 지금 두 조카들은 지금 이 빈소로 지금 달려오고 있고 미국에
그 두 아들도 지금 오고 있다고 하죠? 네, 아들들도 오고 있고 정말 안타까운 것이 현미 씨가 만약에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면 좀 더 평소에 그 건강에 대해서도 많이 케어를 받고 이번에 혹시 만약에 빨리 병원으로 이송이 됐다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죠. 네, 살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아들들은 미국에 있었고 현미 씨가 혼자 사시다가 좀 비보가 전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전날까지 무대를 왕성하게 누볐던 역시 디바다운 원로 가수의 마지막이 아니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하재근 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인 대잠전훈련이 제주 해상에서 실시됐는데요. 북한의 수중 핵도발에 대한 연합 대응훈련이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의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난 이틀간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대잠전훈련이라고 불리는데 이 잠전훈련 어떤 건지 궁금해하는 시청자들께 좀 설명을 주시죠. 쉽게. 그러니까 지난 3일, 4일 제주 남방에서 한미일 연합해군이 훈련을 했는데 네네. 말 그대로 북한의 수중으로부터 오는 위협, 잠수함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핵어뢰, 예, 그다음에 SLBM 같은 거에 대한 그 대응 훈련을 한 거고요. 네네. 또 수색 훈련도 했다 그래요. 이 수색 훈련이 뭔가 하면 적을 찾아내고 격퇴하는 것도 함께 만약 아군 피해가 있을 때 어떻게 구조를 하느냐 이런 종합적인 훈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 9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 훈련입니다. 그때와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건지 우리 국방부가 직접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대잠전 훈련 시에 한미 해군이 보유 중인 수중 무인 표적을 활용해서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 수중 위협에 대한 3자의 한미일의 탐지, 추적, 정보 공유, 경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중 무인 표적 EMATT라고 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걸 제가 찾아보니까 Enhanced Multi-Mission Advanced Tactical Terminal 말이 좀 어려워요. 네. 향상된 다중임무 고급 전술 터미널이다. 네. 뭡니까 이게? 사실은 비행기를 격추하는 훈련을 반원공군에서 할 때 표적기를 달고 가서 표적기를 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 잠수함, 대잠수함에서는 원래대로 잠수함 훈련은 잠수함 대 잠수함, 잠수함 대 구축함 이런 훈련을 하는데 그렇죠. 북한이 만들었다고는 수중 무기 체계가 작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작은 거를 어쨌든 그런 EMATT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공중을 말하는 표적기예요. 그러니까 수중 표적기를 작은 거를 띄워놓고 한 몇 미터짜리 된다면서요? 그 몇 미터밖에 안 되니까 소음도 적을 거고 탐지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을 이제 한미 해군이 합을 맞춰보는 거죠. 네. 저런 것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격퇴할 것이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EMATT를 쫓는 훈련을 이제 한미일 함정들이 한 것이고 네. 7년 만에 수색구조 훈련도 함께 했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색구조 훈련은
적을 탐지를 하고 적 잠수함이든 수중 무기 체계를 탐지하고 이 구조라는 게 뭐냐면 전투 상황에 어쨌든 아군 피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죠. 예. 뭐 공군 조종사가 가다 바다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구조하는 훈련을 한미일이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미일 합동훈련인 만큼 한미일에서는 네로라 하는 대표 함정들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함정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뭐 가장 우리가 자랑하는 이지스함이죠. 뭐 저 율곡 2함, 뭐 최영함, 대조영함 이런 것들이 참가를 했고. 그러니까 이지스 구축함 한 척에 일반 구축함 두 척, 군수 지원함 하나. 군수 지원 하나. 미국 쪽에서는 니미츠함, 그 유명한 니미츠함이 들어가고 DKT라고 케이터라고 하는 구축함이 들어갔고. 그것도 이지스예요? 예, 이지스입니다. 그리고 웨인 메이어. 이것도 이지스고. 이지스고. 그리고 일본에서 참가한 우마가리 함도 이지스고. 그러니까 세 개 나라의 최신 함정들이 참가해서 합을 맞춰보면서 유사시에 북한이 수중이나 해상에서 어떤 도발을 하던 어떤 전투를 하던 간에 이에 대항하는 훈련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핵추진 항모인 니미츠는 부산 입항 때도 화제가 됐었고 네. 떠다니는 군사기지다. 네. 많은 소개가 있었습니다만 니미츠함의 위력부터 재원부터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하죠. 그냥 파리 가면 에펠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펠탑을 땅에다 눕혀놨을 때보다 니미츠함 길이가 더 커요. 아, 에펠탑을 눕힐 때보다 길이가 길다. 더 길어요. 네. 그리고 저게 이제 뭐 축구장이 한 3개 정도의 축구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거든요. 그 앞에 그 갑판에. 저게 이제 군용기가 한 90대가 되는데 저건 웬만한 중견 국가의 공군력을 합친 것보다 더 셀 수가 있습니다. 아. 항공모함 하나 가지고. 그런데 네네. 저게 항공모함 하나가 뜨면 항공모함 하나만 뜨는 게 아니라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축함 뜨고 순양함 뜨고 그렇죠. 그리고 밑에는 핵 잠수함이 뜨는 거거든요. 이른바 11항모 강습전단이죠. 강습전단이죠. 그러니까 저런 게 한번 나타나면 북한으로서는 정말 질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누워있는 에펠탑보다 더 긴 배와 막강한 이지스함, 순양함의 항습 강모 전단이 제주 남방에서 이틀간 훈련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진행된 건지 한미 양국 관계자로부터 직접 저희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오늘부터 4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미일 참가 전력과 함께 대잠전 훈련, 수색 구조 훈련 등 한미일 훈련을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대잠전 훈련은 최근 북한에 고도화되는 SLBM 등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We won't be coerced, and we will stand with our brothers and sisters in South Korea to assure them. 네. 한국의 브라더스 앤 시스터스들을 안심시키고 저희들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인상적인데 자, 이 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물론이고 중국 쪽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도발로 해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서 군사력이 집중이 되니까 네. 중국으로서는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민감하니까 자기가 연합함대를 만들어서 서해에서 대응을 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데 북한으로서도 그렇지만 중국으로서도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례적으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까지 관련 내용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쉽지 않은데 자, 이 내용입니다. 북한 미사일 도발이 멈추지 않는 게 바로 이 연합훈련 때문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인데 한미일 연합훈련,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 주변을 여전히 배회한다. 한반도 정세가 긴장된 식지 않는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상당히 좀 불편함이 아주 극에 달했다 이런 얘기네요. 억지고 궤변입니다. 네. 사실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핵
고도화를 하고 미사일을 뒤따 자꾸 쏘고 핵 어뢰까지 만들어서 뭐 한국의 항구를 완전히 무슨 뭐 몰살시키겠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네. 우리가 할 수 없이 그에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응을 하니까 중국은 또 뭐 북한 편에 들어서서 말은 저렇게 하는데 제가 중국 전문가들을 좀 자주 만나보는데 네. 중국 전문가들 속내는 겉으로는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속내는 또 다른 속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왜 북한이 저 우리 문 앞에서 왜 저렇게 시끄럽게 구는지 모르겠다. 저희 북한이 시끄럽게 구니까 자꾸 한미가 자꾸 오고 일본까지 참여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못마땅하긴 하지만 미중 충돌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걸 미국과 한국 측에 그 책임을 돌리는 건데 순 억지입니다, 저건. 네. 그러니까 북한이 자꾸 도발을 하는 데 대한 불편함을 지금 감추고 네. 트집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요. 지난 3월 한 달 동안 북한 측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만 5건이 넘습니다. 자, 이것도 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 이제 연쇄적으로 이렇게 도발하는 것 자체가 북한의 이제 아주 불편하고 답답한 심정을 좀 보여주는 건데 9일, 12일, 14일, 16일 이게 좌우 무슨 탁구 치듯이 동서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거? 그러니까 지금 뭐 훈련은 해야 되는데 자기네도 연합훈련을 같이 대응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그에 미치진 못하고 하니까 미사일 같은 걸 쏴가지고 지금 위협을 하는데 뭐 순항 미사일이니 뭐 마지막에 핵 어뢰라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실험했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맞대응을 하는데 저건 반대로 말하면 북한이 우리 훈련에 북한 지도부가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잠수 순항 미사일 SLBM이라고 하지요. 그거를 북측이 발사한 건 이제 20일 정도 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EMATT 핵 무인 수중 공격정인 헤이를 이 북한 측이 공개했고 또 일주일 정도 됐는데 자, 그 뒤로는 좀 조용해요. 근데 저게 조작됐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직 저게 이제 포세이돈이라고 러시아가 만든 핵 500m. 예, 뭐 쓰나미가 500m까지 이른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걸 흉내내서 만들려고 그러는데 아마 그 러시아가 만든 포세이돈은 핵 추진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북한이 그렇지는 못하는 것 같고 뭐 일단 성능은 과장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북한이 그것을 만들겠다는 집념은 계속 있는 거고 그것을 계속 실험하면서 앞으로 나갈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영환 부원장님께서 이런 해석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이런 훈련들을 견제하고 있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을 이렇게 좌우로 마구 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내가 겁먹지 않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미사일이다 예.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 2017년 전까지 한미 훈련을 할 때면 북한이 대연합부대들 대응 훈련을 했어요. 근데 북한이 지금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뭐 식량난이 다 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니까 뭔가 보여주긴 보여줘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핵 미사일 같은 것을 실험해보고 발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는 겁먹지 않았다. 나는 쫄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지만 사실 반대로 말하면 속으로 초조하고 긴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김정은이 모든 걸 결정한다지만 다른 지도부들의 입장도 김정은과 같을 것인가 뭐 다를 것인가 이런 해석들을 전문가들이 다르게 내놓는데 어떻습니까? 네. 뭐 북한 쪽에서 보면 북한 군부는 분명 위협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완전 우리 그 니미츠 항공모함 같은 거 들어오면 사실 북한이 6.25 전쟁이 패한 것이 미 공군 때문에 패했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최신 항공모함, 전자전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북한 지휘관들은 아무래도 위협감을 느끼겠죠. 그런데 외무성에서는 느끼는 건 조금 다릅니다. 저거는 우리를 위협한다 뿐이지 저 사람들이 전쟁은 하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차이점들은 조금씩 있습니다. 네. 그렇게 북한 내에서도 이제 견해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네. 그런데 우리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지금 심각한 식량난이 평양 이외 지역, 접경 지역에서 매우 심하다. 뭐 제2의 고난의 행군이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입장은 또 다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 주민들은 저걸 만들 돈이면 우리들 먹는 거 좀 해결해 주지. 왜냐하면 지난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쓴 돈이
2조 가량 된다고 전문가들이 추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2조면 북한 주민들 농사 하나도 안 짓고 전 주민이 4년 동안 먹을 식량을 수입할 수 있는 거대한 양이거든요. 이걸 보면 김정은의 관심은 인민들이 생활 향상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가문, 자기 자신, 자기 체제를 유지하는 데만 있다는 그런 반인민성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북한이 이렇게 미사일을 뭐 이제 견제용으로 쓰든 어쨌든 자꾸 쏴대면 스스로 군사력을 소모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쐈고 실제로 그런 소모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북한이 채 2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쏜 미사일이 1,100발 정도가 됩니다. 100발, 2년에 100발. 2년에 100발, 2년 채 안 되는 기간에 100발인데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미사일 수량을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1,000발에서 1,500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10%가량 쓴 거네요. 10%가량을 쓰는 건데 북한 주민들이 보건데 왜 저렇게 힘들게 만든 것을 하늘과 바다에다가 저렇게 고기 잡으라고 쏘는 거냐. 저런 것들을. 저렇게 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민심이 술렁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하는 걸 봐도 북한 체제가 기본적으로 어디에 무엇이 관심사인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북한 주민들로서는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런 거를 좀 하면 우리라 인민들이 안 하면 인민들이 좀 잘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군인들은 또 군부 지도부에서는 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니 전쟁 준비를 위해서 만들었던 걸 저렇게 쏴버리면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쓸 건 어디 있느냐. 네. 그러니까 저게 우리가 훈련을 하면 또 북한이 대응을 하면서 저렇게 쏘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북한이 군사력과 내구력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정말 핵무기 개발 이제라도 그만두고 밝은 길로 나오면 우리도 그런 걸 안 할 거고 그러면 남북 공이 평화스럽고 주민들도 잘 살 수 있겠는데 왜 저렇게 외골수로 가는지 저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고영환 부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생방송 정책인 이슈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